존과 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정확한 시점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그는 뉴햄프셔에서 있었던 자동차 사고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보다 2주 앞서 아담을 임신했을 때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1987년 9월의 어느 날이었고, 우리 집안에서는 그 달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때라고 말한다. 우리는 도쿄에서 여름을 보내고 막 케임브리지에 돌아온 참이었다. 도쿄에서는 일본의 고용 체계에 관한 존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비행기 여행의 후유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14시간대를 가로질러 오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괴로운 일이지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행할 때는 거의 서사적인 투쟁이 된다. 18개월 된 딸 케이티는 아직 일본 시간대에 맞춰서 존과 내가 번갈아 잠을 자려고 애쓰는 동안 제잘거리며 놀다가 해가 떠오를 무렵이면 잠이 들었고, 우리는 몽롱한 정신으로 비틀거리며 하버드의 학기 준비에 필요한 온갖 일들을 처리하러 일어나야 했다. 나는 내 생활에 대한 통제력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을 느낀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한다. 우리가 도쿄에서 돌아온 뒤 처음으로 케이티가 새벽 전에 잠이 든 날이었다. 존과 나도 잠을 청해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우리는 천장이며 벽이며 하버드 광장을 면하고 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아침이면 닥쳐올 위험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침이 가까울 무렵 어쩌다가 우리는 동시에 침대 안쪽으로 돌아 누워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다. 나는 자신에게 이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케이티가 자는 동안 좀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존에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 그도 동의했다. 그런데도 물론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일본에서 나는 블라쿠라는 인형극장에 가본 일이 있다. 거기서는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숨기지 않고 바로 무대 위에 서서 그 우아한 인형들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들의 솜씨가 너무나 훌륭해서 때로는 인형 하나에 조종하는 사람이 3명씩이나 되는데도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몇 분이 지나고 나면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맹세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날 밤 우리 아파트에서는 나는 블라쿠의 대가들이 존과 내 뒤에 서서 우리의 모든 동작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의식을 하는 것은 아닌데도 나는 내가 임신 과정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정말이지 이건 미친 짓이었다. 나는 임신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면 적어도 내 안의 독종은 몇 년 후의 일까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 표시가 된 눈금종에 할 일들이 적혀 있는 내 메모지 철을 추적하면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항상 알아낼 수 있다. 나의 계획표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15분 간격으로 계획이 짜여 있었다. 그해 9월은 내가 임신을 하기에는 가능한 가장 나쁜 때였다. 전업 학생으로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카리브해 지역사회에 관한 강의를 하나 하고 있었고
존이 아시아에 가 있는 동안 혼자서 케이티를 돌보아야 했다. 다시 아기를 가질 여유는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도 첫 임신 때에 내 몸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태였었다. 게다가 학자로서의 내 명성도 지켜야 했다. 그 시절에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잠재력조차도 여학생이나 여교수에게 명백한 오점이었다. 예상치 않은 임신이 그들의 학문적 진로를 위협하게 되었을 때 임신 중절을 한 친구가 여러 명 있었다. 나는 하버드에서 성공하려면 개인적인 이유를 우선순위에서 아주 낮은 곳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존과 나는 이런 교훈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이미 배웠다. 1년 반 전에 하버드 경영대학 과정의 첫 해 수업 중 존이 케이티의 출산 때문에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라마즈 호흡을 도와주느라 강의에 하루 빠진 일이 있었다. 48시간 동안 한잠도 자지 못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가 들은 말은 그 후로 몇 달 동안이나 그를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 이론가인 한 교수님이 89명의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그에게 한 말이었다. 자네는 우리 학교의 수치일세. 라고 그가 소리쳤다. 다른 학생들은 거북한 기분으로 바닥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자네는 사업에서나 학문에서나 어디에서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게야. 모두에게 나쁜 모범을 보였네. 이 교실에 있는 어떤 학생이라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네 책임이라고 여길 거네. 존이 아기의 출산 때문이었다고 우물우물 대답을 하자 교수는 비웃더니 그것이 좋은 이유라고 생각하는가 보군 하고 말하고 나서 당장 그 자리에서 그 강의 수강을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고 되물었다. 우리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하버드를 떠난 지 여러 해가 되어서야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우리는 진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교수와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바로 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임신을 하는 것이 어째서 내 계획에 들어갈 수 없으며 왜 그날 밤의 일이 전혀 나 스스로 하는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역류 속을 헤엄치는 것과도 같았다. 흐름이 너무도 크고 강력해서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물을 저으며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바닷가를 바라보면 전혀 뜻밖의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잠 못 든 그날 밤 이래로 나는 자주 그런 기분을 느꼈다. 나는 존에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랐고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그 차 사고가 있었고 그 후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뉴 잉글랜드 북부의 낙엽지는 멋진 숲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그곳의 나무들은 정말 대단한 가을빛을 뽐내고 있었다. 하늘은 너무나 푸르러서 울고 싶을 정도였고 단풍 든 나무들은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보스턴에서 뉴햄프셔의 산림지대로 가는 차량들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거의 줄을 잇고 있었다. 가을에는 누구나 북으로 간다. 포도주와 치즈가 있는 학년 초의 수없이 많은 파티에서 주된 화제는 어디에 단풍이 곱다는 등 주로 가을 경치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늘 그런 화제에 끼지 못하는 데 지쳐서 이번에는 차를 빌려서 가기로 했다. 한 이틀간 친구들과 오두막에서 지내며 등록 기간을 무사히 넘긴 것을 자축하고 본연의 생활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매사추세츠를 뒤로 하고 고속도로로 프랑코니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낡은 쉐비 트럭이 갓길에서 차량의 흐름과 직각으로 들어와 우리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어떻게 할 틈도 시간도 없었다. 존의 목이 졸린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차는 왈칵 한쪽으로 쏠리더니 우리 차선과 반대편 차선에 걸쳐서 팽이처럼 뱅뱅 돌기 시작했다. 쉐비 트럭이 옆 차창에 확 다가와 보였다가 사라지고 나뭇잎새들이 가득 나타나고 트레일러 트럭이 보이곤 다시 나뭇잎, 폭스바겐, 버스, 나뭇잎, 자동차들, 나뭇잎, 자동차, 나뭇잎.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멈춰서 살펴보았는데 바퀴 끌린 자국을 보니 양쪽 차선을 2번씩 넘나들며 적어도 4바퀴 이상을 돌았다. 나는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빙빙 돌면서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무사했다. 이상한 것은 나는 우리가 아주 안전하다는 데 대해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KT가 멀미를 하지나 않을까 조금 걱정되던 기억이 난다. 뒷좌석에 아기 의자에 매여 있는 KT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회전에 의한 원심력 때문에 좌석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머리조차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휙휙 지나가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아마 2초, 3초 걸렸을 것이다. 차가 다시 우리 차선에 들어섰다가 갓길로 벗어나면서 브레이크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고 움직임이 느려졌다. 퍽 하는 소리가 나고 우리는 모두 좌석 벨트의 메인체 앞으로 몸이 쏠렸다. 차는 정지 표시가 있는 나무 기둥에 부딪혀 그것을 부러뜨렸고 앞 범퍼가 찌그러졌다. 나무 기둥의 윗부분이 부르르 떨고 나서 흔들흔들 하더니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서 팔이며 다리며 손가락들이 멀쩡한지 머릿속으로 확인을 했고 조는 비로소 손을 뻗어 자동차 엔진을 껐다. 그의 손도 얼굴과 마찬가지로 새하얀 빛이었다. 나는 좌석 벨트가 너무 조이는 것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또다시 아랫배에 누가 엄지손가락으로 살금머니 그러나 확실하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전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언제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존을 돌아보았다.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통제할 수가 없었어. 그는 마치 그것이 대단히 신비스러운 일인 것처럼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 라고 말하고 나는 몸을 돌려 케이트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앉은 채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와! 하고 아이는 말했다. 나는 웃었다.
재미있었지, 아가야. 또 해줘. 아이는 기대에 차서 말했다. 아니야, 아빠가 또 할 수는 없을 거야. 나는 존에게 웃어 보이려고 몸을 돌렸다.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나의 반응이 충격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안락한 느낌이었다. 존은 아직 운전대를 움켜쥔 채 앞을 노려보고 있었다. 통제할 수가 없었어.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떨고 있었다. 나는 존이 이 일을 왜 그렇게 큰 일로 생각하는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실 존이 배변 훈련을 받은 이후로 무엇에 대해서건 통제력을 잃은 것은 이것이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가 전혀 위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했다. 블라크 인형 조종자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 생각이 들자 내 온몸의 솜털들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 또다시 그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 자동차 주위에 온통 그들이 있었다. 바다의 조류처럼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힘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나는 왜 존이 그처럼 놀랐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연의 힘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통제력을 잃은 것이었다. 갑자기 내 머리 옆에 창유리를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좌석 벨트가 아니었으면 앞창에 머리를 부딪혔을 만큼 놀랐다. 돌아보니 작업복을 입은 두 늙은 남자가 차 옆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차창을 내렸다. 하느님이 돌보신 거요. 그중 한 사람이 가늘고 나무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우리가 학교 무도회가 끝나고 너무 늦도록 밖에 있었다는 듯이. 하느님이, 다른 한 남자가 따라 말했다. 그는 형광빛이 밝은 오렌지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목소리는 탁하고 느렸다. 그는 처음 보는 이상한 창백한 은빛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당장에 그 사람이 말하자면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는 괜찮소? 처음 남자가 말했다. 조는 그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커다란 미소를 지었다. 조는 화가 날수록 더 기분 좋은 듯이 행동한다. 그것도 하버드식이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는 커다란 미소를 띠고 말했다. 키를 돌리자 차는 정상적인 시동음을 내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모자 쓴 남자가 노래하듯이 따라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지능이 모자라는 사람을 보면 나는 항상 혐오감이 생겼다. 나는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인형 조종자들이 허락하지 않았다. 좋아, 이제 계속 가봐야겠군. 존이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후진 기어를 놓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부러진 정지 표시로부터 물러났다. 첫 번째 남자는 헛기침을 하고 돌아서서 몇 걸음 걸어갔다. 모자를 쓴 남자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착한 사내 아기입니다, 부인. 그가 말했다. 아기를 잘 돌보세요.
나는 그가 케이티를 사내 아기로 본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여자아이라고 말하려다가 그럴 것 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목덜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기뻤기 때문이었다. 배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강해지는 것 같았고 갑자기 언제 그런 느낌을 느꼈는지 생각이 났다. 그것은 케이티를 임신했다는 첫 번째 표시였었다. 조는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 당신 그 멍청이 봤어? 그가 말했다. 모자 쓴 사람? 내가 말했다. 조는 내가 갑자기 바보가 되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니, 트럭 몰던 여성 말이야. 아, 트럭, 응, 봤어요. 그 녀석이 내 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섰어. 난데없이 말이야. 조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알아요, 여보. 나는 달래듯이 말했다. 모두 그 사람 잘못이지. 그 사람 신고해야겠어. 존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떨고 있진 않았지만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남편이 트럭 운전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도록 도와주는 아내의 역할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피임에 관련해서 뭔가 부주의한 것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느라 바빴다. 내 몸에는 피임용 알약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항상 특별히 주의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나를 사로잡고 떼밀고 간 그날 밤에도 존과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이 완벽한 것은 아닌 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놈 사람 잡겠네. 조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왼쪽으로 차가 하나 지나갔다. 조는 핸들을 오른편으로 왈칵 돌렸다. 긴장 풀어요. 그건 이상한 사고였어. 나는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를 썼지만 긴장 때문에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조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떨어지는 낙엽들을 피하는데 열중해 있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남은 50마일을 갔다. 조는 누구네 할머니처럼 운전을 하고 나는 모든 일이 다 괜찮다고 존을 안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니 뱃속 깊은 곳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